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그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화려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죠. 네,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 이른바 디파이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다. 낡고 느린 기존 은행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완벽한 대안이다. 막 이런 식으로요. 사실 화면 속에서는 막 수백 %의 이자율이 찍히고 스와트 컨트랙트라는 코드가 그 복잡한 금융거래를 단 1초 만에 처리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중개인 하나 없이 처리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막상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우리의 진짜 현실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아주 전통적인 은행 계좌로 매월 월급을 받고 신용카드를 긁어서 커피값을 결제하죠. 네, 그리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가며 매달 집세를 내고요. 수십조 원이 오간다는 이 엄청난 블록체인의 혁신이 왜 정작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 직업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맞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디파이를 넘어 니오 파이낸스, 즉 신금융으로 향하는 다음 장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자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의 층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미션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머릿속에 품고 있었던 온체인 금융의 완벽한 이상, 그리고 현실 세계가 가진 물리적 한계, 그 사이의 거대한 괴리입니다. 아, 괴리요. 어떤 괴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초기의 블록체인 지지자들은 아주 순수한 세상을 꿈꿨거든요. 모든 금융활동,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이자를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 완전한 체인상에서. 아, 온체인에서만 100% 이루어지는 그런 무균실 같은 생태계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우리가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은 블록체인 토큰이 아니라 법정화폐로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지정한 화폐로 내야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온체인 위에서 아무리 빠르고 화려한 금융혁신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자금이 현실 세계의 빵과 우유, 그리고 월세로 병안되는 출구가 없다면 네, 출구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그들만의 리그, 닫힌 생태계인 일종의 평행우주에 불과하게 됩니다. 평행우주. 와, 진짜 그 단어가 지금의 한계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네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의 마케팅이나 기사들을 보면 항상 그 디파이 대 트레드파이의 구도였잖아요. 완전한 대결 프레임이었죠? 네, 탈중앙화 금융이 전통 금융을 파괴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할 내용들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이분법적인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수명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누가 누구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둘 사이에 뻥 뚫려 있던 빈 공간, 즉 마찰이 일어나는 경계선에서 진짜 실질적인 혁신이 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무의미한 대결 구도를 끝내고 이 융합의 과정을 설명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논의의 중심인 니오 파이낸스, 즉 신금융입니다. 니오 파이낸스, 단어 자체는 굉장히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우신가요? 혹시 그냥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은행의 서면 구석에 비트코인 로고 하나 딱 띄워놓고 혁신해라고 부르는 일종의 마케팅 용어는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런 껍데기만 바꾸는 스킨 씌우기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았겠죠. 오, 그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군요. 네, 니오 파이낸스를 정확히 정의하자면 온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과 오프체인의 전통 금융 시스템 사이를 유의미하게 연결하는 통합 금융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 금융 레이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환경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편리한 핀테크 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겉보기에는 기존 은행 앱처럼 디자인이 깔끔하고 지문 인식으로 쉽게 로그인도 되고요. 맞아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아주 친숙한 환경이죠. 그런데 그 앱이 돌아가는 뒷단, 즉 백엔드의 엔진룸을 확 열어보면 기존의 낡은 은행 서버가 아니라 투명하고 개방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디파이가 가진 극강의 효율성과 자본 유동성을 취하면서도 사용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전통금융의 안정성으로 덮어버린 구조인 셈이죠. 아, 완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엔진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최첨단 전기차 엔진을 달아놓고 운전석은 우리가 평생 몰아본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세단으로 세팅해 놓은 것과 같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엔진룸에서 무슨 복잡한 연산이 일어나는지 운전자는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개념을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들이랑 헷갈리기 쉽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유니스왑이나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와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누구나 익명으로 암호화폐 지갑만 딱 연결해서 코인을 교환하는 유니스왑이나 에이브 같은 순수 디파이 프로토콜은 니오파이낸스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디파이입니다. 가스비를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야 하고 아, 지갑의 보안키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잖아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맞아요. 반대로 전통적인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화를 입금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단순한 구조 자체도 순수한 중앙화 금융, 즉 CFI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가 진짜 니오파이낸스의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두 시스템을 대충 섞어 놓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텐데요. 네, 핵심적으로 4가지 구성 요소가 반드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 기능이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투기장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하듯 월급을 저축하고 밥값을 지출하고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 일상적인 기능 말입니다. 오, 실생활에 밀접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검증 가능한 제어권입니다. 잠깐만요. 제어권이라는 건 그 암호화폐 지갑의 프라이빗 키를 내가 직접 보관하는 자가 보관을 의미하나요? 사실 일반 대중에게 키 보관을 온전히 맡기는 건 좀 너무 위험하죠. 네, 비밀번호 적어둔 종이를 잃어버렸다고 전 재산이 날아가는 시스템을 대체 누가 일상적으로 쓰겠습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잘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어권은 완전한 자가 보관이 아니라 부분적 자가 보관 혹은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투명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완전한 자가 보관의 부담을 사용자에게 지우지 않으면서도 온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내 자산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죠. 아, 기존 은행처럼 내 돈을 모아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블랙박스처럼 꽁꽁 숨겨두는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투명성을 완벽히 보장하되 책임의 무게는 덜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가 실제적인 연결고리인데 바로 전통 금융 인프라와의 결합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망이나 은행 계좌 이체 시스템 같은 거요? 네, 기존 금융의 튼튼한 레일 위에 온체인 자산이 매끄럽게 올라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번째는요? 이 모든 과정, 즉 온체인의 엔진과 오프체인의 도로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촘촘하게 결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와, 이 네 가지 요소를 쭉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경계선, 그러니까 심이라는 단어가 확 떠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현실 세계로 꺼내오는 과정은 끔찍한 마찰의 연속이었거든요. 온도딩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죠. 맞아요. 거래소 가입하고 신분증 사진 찍어서 KYC 인증하고 은행에서 돈 보내고 그 돈으로 코인 사고 다시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니오파이낸스는 그 온체인과 오프체인이 만나는 거친 마찰의 지점, 즉 경계 자체를 깎아내고 다듬어서 하나의 매끄러운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경계가 곧 제품이 되는 거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제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이론이 이미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오, 실제 사례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눈여겨볼 사례가 바로 코인베이스와 모르포의 결합 모델입니다. 아, 이건 정말 스마트한 모델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고 있는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진 상황이요. 네, 갑자기 이사하느라 급하게 현금 1,000만 원이 당장 내일 필요해졌다고 가정해보죠. 예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디파이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야 했겠죠? 맞아요. 지갑을 연동하고 영어로 된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 화면을 보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려야 했을 겁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전 재산이 허공으로 증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면서요.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용자는 그저 평소에 쓰던 익숙하고 깔끔한 거래소 앱을 켜서 대출받기 버튼 하나만 톡 누르면 끝납니다. 와, 진짜 화면에 보이는 UX, 즉 사용자 경험은 철저하게 기존 핀테크 앱의 매끄러움을 그대로 따르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 대출 승인 버튼을 누르는 찰나의 순간 백엔드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포라는 온체인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소의 시스템이 API로 통신하면서 사용자의 코인을 담보로 잡고 투명하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용자는 가스비가 뭔지, 유동성 풀이 뭔지 전혀 몰라도 블록체인 기반 대출의 저렴한 이자와 투명성이라는 혜택만 쏙 뽑아먹는 겁니다. 정말 백조 같은 완벽한 위장이네요. 수면 위에서는 티 없이 우아하게 떠 있지만 물밑에서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미친 듯이 발차기를 하면서 연산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구성 요소와 두 번째 구성 요소가 완벽히 결합된 모습이네요. 그런데 두 번째 사례인 이테나의 경우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이건 대출 앱 같은 게 아니라 구조적인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던데요. 네, 이테나는 니오 파이낸스가 전통 금융의 유동성을 어떻게 영리하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발행하죠?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상에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실제 은행금고에 달러를 1대1로 딱 예치해 두거나 아니면 루나 사태 때 봤던 것처럼 복잡하고 불안정한 온체인 알고리즘에 의존해야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테나는 USD라는 합성 달러를 발행할 때 전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잠깐, 합성 달러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통 퍼생상품 거래소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 같은 곳 말이죠. 우리가 흔히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굳이 또 거대한 중앙화 자본의 힘을 빌리는 건 일종의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 모순을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니오파이낸스의 핵심 철학이기도 하죠.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이테나는 코인의 가치를 1달러로 고정하기 위해 해칭이라는 전통 금융의 안정장치 기법을 씁니다. 현물 가격이 떨어질 때 숏 포지션에서 수익을 내어 손실을 상쇄하는 원리죠. 가격 하락에 베팅해서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거대한 규모의 해칭을 온전히 블록체인 위에서만 처리하려면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온체인 시장만으로는 사이즈가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낸스나 시카고 상품 거래소 같은 오프체인의 전통 파생상품 시장이 가진 바다처럼 거대한 유동성을 끌어다가 닷처럼 척 사용하는 겁니다. 와, 순수성에 집착하다가 무너지는 대신에 현실의 거대 자본 인프라와 온체인 자산 사이를 잇는 튼튼한 하이브리드 다리를 놓은 것이군요.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종교적인 신념에 갇혀있기보다는 전통금융의 막강한 인프라를 일종의 도구로 써먹겠다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그런데 저는 다음 사례인 USD.AI의 모델을 보면서는 말 그대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앞선 사례들이 금융과 금융의 결합이라면 이건 블록체인 금융이 현실 세계의 실물 경제,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산업의 핏줄과 직접 연결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USD.AI는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경계를 허무는 가장 극적인 예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금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곳이 어딘가요? 당연히 AI 기업들이죠.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GPU 서버를 돌려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들은 늘 막대한 자금에 목말라 있죠. USD.AI는 바로 이들에게 블록체인상의 자금을 오프체인, 즉 현실 세계의 진짜 돈으로 변환해서 써줍니다.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럼 AI 기업들은 그 돈으로 서버를 증설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 테고 당연히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겠네요. 네. 그리고 그 이자는 완전히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에서 창출된 오프체인 현실 수익입니다. 오, 과거 같으면 이 수익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이나 벤처 캐피털들만의 독차지였겠죠? 일반인들은 접근도 못하는? 맞아요. 그런데 USD.AI는 이 현실의 짭짤한 수익을 토큰화시켜서 다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로 끌고 올라옵니다. 와, 그 말은 즉슨 내 스마트폰에 암호화폐지가 하나만 깔려 있다면 아프리카에 있든 남미에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실리콘밸리의 최고급 AI 스타트업이 만들어내는 실물 경제의 수익을 실시간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국경도, 최소 투자 금액의 제한도 없이요. 내가 은행 앱에서 받는 5% 예금이자의 출처가 알고 보니 지구 반대편의 최첨단 AI 기업이 GPU를 쌩쌩 돌려서 낸 수익일 수 있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한 미래입니다. 여기에 더해 텐빈이나 오픈 FX 같은 프로젝트들은 아예 스케일의 차원이 다릅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관급인가요? 네, 국가 간의 복잡한 외환 결제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굵직한 자금 이동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사용자의 앱 경험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수십조 달러가 오가는 글로벌 거시경제 낡은 배관 자체를 뜯어고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니오파이낸스라는 새롭고 튼튼한 파이프로 교체하고 있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나아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네오뱅크 모델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면서 기존 은행의 역할을 아주 빠르게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강렬한 의문이 하나 생겨요.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방향인데 솔직히 좀 억울한 면도 있거든요. 억울하다고요? 네, 이렇게 좋은 구조라면 그 지난 2020년이나 2021년 엄청난 암호화폐 상승장 때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념 자체는 그때도 누군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왜 하필 지금이냐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왜 2026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와서야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건지 그 타이밍의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마침내 지금 이 시점에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면서 기술적, 환경적 토대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동력이요? 첫 번째는 뭔가요? 그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눈부신 대중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예전에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잠시 피신해두는 거래소 안의 대기자금 같은 느낌 아니었나요? 과거엔 확실히 그랬죠. 하지만 2025년을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3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3천억 달러요? 어마어마하네요. 연간 거래 처리량은 수십조 달러 규모로 기존의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결제 규모를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투기용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전 세계 금융 결제망의 실질적인 뼈대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온체인에 완벽히 정착하면서 가치의 축도가 확실하게 마련된 것이죠. 사실 평소에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쓰면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씩 멍하니 기다려야 하고 중간에 떼이는 수수료도 엄청나죠. 환전 수수료에 중개 수수료에. 맞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일요일 새벽 3시라도 단 10초 만에 그것도 100원도 안 되는 수수료로 돈이 딱 꽂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압도적인 편리함을 한 번이라도 일상에서 맛보기 시작하면 절대 예전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못 돌아가죠.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력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동력은 바로 규제의 명확화입니다. 아, 규제. 사실 초기 암호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언제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무법지대였잖아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완전 지뢰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주요 법안들을 비롯해서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경제권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다룰 것인지 명확한 룰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교통정리가 된 거군요. 네, 규칙이 생겼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대 자본과 전통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티켓이 발권되었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진짜 실력 있고 돈 많은 선수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거대한 구장이 쫙 열린 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을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바로 인프라의 절대적인 성숙입니다. 인프라 성숙이요? 사실 5년 전 블록체인은 너무 느렸잖아요. 한번 거래할 때마다 몇만 원씩 가스비가 들기도 했고요. 커피 한 잔 사려는데 수수료가 더 비싼 배보다 배꼽이도 큰 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많은 거래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레이어 2 네트워크들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속도와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군요. 네, 거기에 더해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 상용화되었는데 바로 계정 추상화입니다. 아, 계정 추상화? 이게 기술 용어라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전처럼 12개짜리 복잡한 영단어 비밀번호, 즉 시드 구문을 종이에 적어서 금고에 꽁꽁 숨겨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그동안 대중화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그 지갑 생성의 끔찍한 경험을 완전히 없애버린 기술입니다. 종이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그 스트레스가 사라진 거니요? 네, 이제 사용자는 복잡한 암호 없이 그저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만으로 지갑을 1초 만에 생성하고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스비도 앱 개발사가 뒤에서 대신 내줄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일반적인 은행 앱을 쓰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쾌적한 UX를 블록체인 위에서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경제의 형성, 규제라는 튼튼한 안전망, 그리고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까지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드디어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게 무르익은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벼다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빌더들이나 다음 시대의 유니콘 기업을 찾아 헤매는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혁신의 흐름이 시장의 빌더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더 이상 오프체인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를 무시하지 말아라. 네. 예전처럼 순수한 블록체인 세계 안에서 완벽한 수학적 코드만을 짜는 데 취해 있으면 무조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세계의 거대한 유동성과 실물 경제의 튼튼한 수익원을 어떻게 내 프로토콜로 영리하게 끌어올 것인가를 치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확실히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사용자가 처음 서비스를 발견하고 현실의 법정 화폐를 입금하고 수익을 창출한 뒤 다시 현실의 생활비로 빼서 쓰는 그 모든 고객 여정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프로젝트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이제는 단순히 커뮤니티의 밈이나 투기적인 이유로 토큰 가격이 오르길 기도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해야죠. 이 니오 파이낸스의 거대한 스택 속에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사이의 마찰을 사르르 없애주고 결제를 숨쉬듯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인프라 기업들, 즉 유틸리티 중심의 성장을 증명해내는 곳에서 다음 세대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초대형 유니콘이 탄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이겠죠. 아주 통찰력 있는 정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수많은 정보들을 하나로 꿰뚫는 더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심도 있는 텍스트를 통해 확인한 가장 본질적인 진실은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결코 현실 세계와 격리된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평행 우주가 아니다. 니오 파이낸스는 전통 금융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려는 파괴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 세계의 가장 뛰어난 장점만을 섬세하게 발췌해서 하나로 융합하는 거대한 하이브리드 진화입니다. 융합과 진화라 표현이 참 멋있네요. 우리가 다음 달에 회사에서 평범하게 월급을 받고 마트에서 카드로 장을 보면서도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 백엔드에서는 온체인의 극적인 투명성, 전세기 단위의 자본 유동성, 그리고 즉각적인 정산이라는 혜택을 아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는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이 그냥 혜택만 누리는 거네요. 네, 이것은 다가올 10년 동안 우리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바꿔놓을 금융혁신의 거대한 물결입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나누고 나니까 머릿속에 아주 흥미롭고도 묘한 미래의 풍경이 확 그려집니다. 온체인과 오프체인의 경계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모든 금융의 마찰이 눈 녹듯 사라진 세계 말이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풍경이죠.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통합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10년 뒤의 어느 날 우리는 과연 내 스마트폰 화면 속 금융 앱이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수십 년 된 기존 은행 서버에서 돌아가는지조차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기술적으로 완벽히 섞여서 구분할 수조차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너무나 매끄럽게 섞여버린 그 세계에서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게 믿어왔던 웅장한 대리석 기둥의 전통은행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낯선 얼굴로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될까요?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흥미로운 화두네요.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 속에서 일상의 거대한 변화를 꿰뚫어보는 자신만의 통찰을 발견하셨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